최초라는 단어의 무게. 당시 우리나라 이제 훈련체계 개발 경험은 사실은 이제 거의 전무했고요. 선택할 수 없는 지름길. 해외에서 개발하면 기존에 우리가 F-16 시뮬레이터를 사서 쓰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독자 개발의 길. 결국은 그런 환경에서 독자 개발로 하다 보니까 큰일 난 거죠. 목표는 한 가지. 가장 그 적은 비용으로 가장 우수한 조종사와 정비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조종사가 느끼는 핸들링 퀄리티였던 그 감도가 얼마만큼 실제 항공에 비슷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세계의 찬사를 이끌어낸 평가단이 와가지고 지상교육 훈련 대대만 통째로 아랍에미리트에 갖다 놓고 싶다. 지상의 골든이글 T-50 훈련체계 개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의 남희경입니다. 고등훈련기 개발은 하늘을 날 수 있는 항공기를 만드는 과정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개발 항공기를 잘 운용하고 원래 목적대로 활용하려면 이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 시스템이 동시에 개발돼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T-50 훈련체계 개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공군 항사단 소속으로 탐색 개발부터 체계 개발까지 T-50 고등훈련기 개발을 이끌어오신 고심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심재입니다. 역시 공군 항사단 소속으로 T-50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을 주도하신 김성준 대령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 대령입니다. 먼저 우리 고심재 대표께 오늘의 주제에 대해 이제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군 항공기 훈련체계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어떤 개념을 의미합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훈련체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 자동차 운전 학원 뭐 이런 것처럼 뭐 특수한 공작 기계나 항공기 같이 아주 위험한 그런 물건들을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서 그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훈련 체계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훈련을 위한 구성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훈련생들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훈련 체계라고 보는데 우리 공군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사병들이 들어오면 기초 군사 훈련부터 그다음에 그 각 특기별 정비 훈련이나 또는 나중에 가서 이제 조종사의 그 조종 기량 향상을 위한 훈련까지 해서 다양한 종류의 훈련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T-50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같이 개발했던 훈련 체계 중에서 정비사들을 위한 정비 훈련 체계하고 조종사 양성을 위한 조종 훈련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이 공군 항공기 훈련 체계다라고 하면 우리 조종사들을 위한 훈련 체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정비 훈련 체계 또 비행 훈련 체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공군 항공기 훈련 체계의 중요성은 어떻게 좀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보통은 이 공군 항공기를 개발할 때 이 훈련 체계를 함께 이렇게 개발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실질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항공기의 체계는 그 일반 뭐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기종을 타고 나서 다른 기종을 일반 아무 훈련 없이 운행할 수가 없는 게 이제 항공기의 특성이고요. 이 항공기 훈련 체계는 우리나라 육해공군 그 항공기를 운영하는 부서도 다 갖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민간 항공기를 포함해서 그 항공기를 운영하는 모든 부서가 훈련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칼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훈련원을 이제 제주도에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또 칼같이 그 규모가 크지 못한 어떤 항공사들은 다른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그 훈련을 수료해서 조종사를 양성하고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로 그 정밀한 운항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항공기 조종사 양성하는 훈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된 그 훈련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는 우리 공군이 해외에서 그 비행기를 구매하고 그 해당 기종을 운영하기 위한 훈련 체계도 마찬가지로 구매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TO10 같은 경우는 우리 손으로 개발했고 또 우리가 만난 항공기 훈련을 하는 그 시스템을 해외 위탁해서 구매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고 해서 2000년 초부터는 우리 국내에서 이제 모든 것을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고도 정밀화된 부분들, 또 안정된 어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이제 함께 이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간단히 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요, 이제 공군 항공기 훈련 체계의 이 부분을 구성하는 설명도 굉장히 좀 많은 분량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훈련 체계는 어떤 요소와 이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그 일단 장비 설명드리기 전에 그 훈련 체계의 목적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훈련 체계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훈련 체계라는 그 시스템이 없이 과거에 이제 간단한 항공기들은 그 매뉴얼로 수동형 방식으로 직접 비행기를 태워서 교육을 시키고 뭐 정비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를 갖다 놓고 정비를 해서 교육 훈련을 시켜서 이제 그 기량을 향상시키고 그런 정비사나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이제 비행기가 워낙 복잡해지고 고가화되고 점점 조금만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첨단화되면서 이런 것을 과거 방식으로는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별도의 이제 그 조종사와 정비사 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지금 그 훈련 체계를 개발하면서 그 결국 이제 훈련의 효율성에 가장 그 초점을 맞췄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군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그 적은 비용으로 가장 우수한 조종사와 정비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이제 훈련 체계 개발의 목적이었고요. 그 구성 요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당시 개발 당시에 이제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켜서 보통 이제 전자식 강의실이라는 것을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조종사나 이제 정비사들이 혼자서 또는 집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받을 수 있는 학습 시스템이라고 하나요? CBT라고 하는데 이제 전자식 학습 시스템, 컴퓨터를 이용한 시스템 그런 것들 개발했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이제 조종 훈련 체계에서 쓰고 있는 게 그 시뮬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조종 훈련 시뮬레이터. 그래서 시뮬레이터가 이제 그 풀돔 형태 한 개하고 작은 좀 이제 여러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규모 형태의 한 개하고 두 개를 개발했고 그 외에도 이제 그 비행 훈련하고 나면 데이터를 다 기록을 해서 비행 훈련 후에 그 데이터를 보고 디브리핑을 한다든지 또는 비행 훈련 전에 리허설을 해본다든지 하는 그래서 훈련 효과를 향상시키는 그런 시스템들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고 정비 훈련 장비로는 이제 뭐 엔진 작동 절차라든지 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엔진 그래서 그다음에 기체, 랜딩 기어 이런 쪽으로 해서 한 6가지 종류가 그 개발됐습니다. 개발의 요소가 됐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덧붙이자면 그 훈련 체계라는 구성 요소가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제 구성된 거 외에도 실제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결국 이제 조종사가 습득해야 되는 지식과
이제 모터 스킬이라는데 기량이라 그러죠. 이 신체적인 기량을 어떻게 향상시킬 거냐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군이 요구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결국은 이 훈련기를 통해서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한다. 그러면 전투기 조종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기량이 어느 것이냐 그런 목표치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목표치와 거기에 맞는 그런 이제 그 교과 과정 속에 들어가는 컨텐츠 이런 것들 개발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 이제 그 훈련 체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성을 좀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조종사의 비행 훈련을 하든 아니면 정비사들의 정비 훈련을 하든 간에 그들에게 교육시키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동적인 것들을 뭔가 좀 과학적이고 체계화시켜 나간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김 대령님. 이제 그렇다면 T-50 계열의 훈련 체계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보통 이제 기본 기종인 고등 훈련기 T-50하고요. 우리가 다목적 전투기인 FA-50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임무가 조금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 체계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T-50 훈련 체계는 크게 이제 조종사들을 위한 비행 훈련 체계와 실제 정비사들을 위한 그 정비 훈련 체계로 구성이 되고 그 비행 훈련 체계와 정비 훈련 체계에 관련된 각종 인적, 물적 자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 훈련 관리 체계라고 그 두 가지 체계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어우르는 어떤 그런 체계로 T-50 훈련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비행 훈련 체계는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정예전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하고 거기서 이제 그 목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고심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비행 교과 과정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비행 교과 과정과 그것들을 교육하기 위한 실질적인 훈련 매체들. 뭐 주로 보면 훈련 매체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건 항공기겠죠. 실제 항공기를 타서 교육하는 것들이 제일 클 테니까. 근데 이제 항공기를 타지 않고 지상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 중에 앞서서 얘기가 됐지만 CBT, 컴퓨터 베이스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 그 컴퓨터 기반의 어떤 그 학습 방법들, 그리고 컴퓨터 어시스턴트 인스트럭션이라고 이제 실질적으로 컴퓨터 베이스로 해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지시를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거, 그리고 실제 이제 조종사 입장에서 항공기를 탄 것 같은 동일한 어떤 그 경험을 부여받을 수 있는 FMT라고 이제 풀 미션 트레이너라고 상하 좌우 앞뒤 전체 360도 전방위를 이제 커버하는 어떤 그런 시뮬레이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OFT라고 부르는 그 오퍼레이셔널 플라이트 트레이너라고 조종사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비행을 하면서 하게 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숙달할 수 있는 비행 절차 숙달 장비 등의 어떤 시뮬레이터와 실제로 조종사가 실제 비행을 할 때 세우게 되는 여러 가지 임무 계획들,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임무 지원 체계, 그리고 각종 교육 보조물들이 비행 훈련 체계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 훈련 체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항공무기 정비사의 어떤 조기 전력화, 빠른 시간 내에 그 항공기를 정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정비 교육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훈련 매체, 역시 훈련 매체는 항공기는 동일하고요. CBT, CAI 앞서 말씀드린 거 다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정비사들을 위한 컨텐츠들이 들어가겠죠. 그 외에도 이제 실질적으로 그 정비를 해볼 수 있는 항전, 공유압, 연료, 엔진 등 한 5개 정도의 장비가 실제로 한 20개 정도의 계통들을 훈련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비 훈련 장비와 역시 교육 보조물들이 요 정비 훈련 체계 내에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통합 훈련 관리 체계 같은 경우는 이 비행 훈련 체계와 정비 훈련 체계를 관리함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자원을 좀 통합 관리하자. 그래서 이제 훈련 관리 체계와 그를 지원하는 훈련 체계 지원 센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이 기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와 체계와의 어떤 연동이나 그리고 교육 과정 그리고 교육 매체의 어떤 유지 보수를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FA-50과의 어떤 차이가 있냐고 질문하셨는데 사실상 FA-50은 경공격기이기 때문에 무장이 탑재되고 레이더도 운영하기 때문에 많이 컨텐츠 측면에서 많이 다를 수가 있지만 훈련 체계라는 측면, 매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T-50을 개발하면서 겪게 됐던 여러 가지 레슨런들을 여기서 이제 반복하지 않게 해서 보완을 했고 시스템이 좀 더 발전하면서 시스템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고
굳이 차이를 조금 나누어 본다면 운영 개념을 조금 더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어떤 순서를 갖고 이렇게 조종사들이 훈련하는 어떤 그런 체계를 여기 와서는 완전히 셋업을 했다는 거죠. 비행훈련 장비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그 FMT나 OFT 같은 것들은 실제 항공기에 들어가는 구성품들을 실제 씁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뭐 고도 한 3만 피트에 뭐 마크만 0.8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항공기가 비행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은 실제 항공기가 아니면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기 역학적 모델로 만들고 소프트웨어로 최대한 그거를 모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의 어떤 그 시뮬레이터 장비들이 있는데 실제로 T-50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실제 그 구성품들이 많이 망가집니다. 중간중간에 고장이 나고 망가지면 얘가 이제 실제 항공기가 더 급하기 때문에 실제 항공기에서 문제가 됐을 때 여기 걸 빼다 쓰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FA50 할 때는 얘들도 그 스페어 파트를 좀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했던 게 이제 그 CSP라고 컨커런트 스페어 파트라고 동시 조달 수리 부속을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OFT를 T50에서는 보면 큰 모니터 이렇게 3대 그리고 좌우에 2개에서 모니터 3개를 통해서 왜 절차 숙달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 비행한 것처럼 안 보여줘도 내가 절차를 숙달하는 수준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FA50 가면서 뭐 많은 사람의 아이디어도 있었고 기왕 만들어주는 거 우리 풀 미션 트레이너처럼 못 가더라도 그 비슷하게 만들자 그래서 풀돔이 아닌 하프돔 형태로 약간 사이즈는 줄여서 그 OFT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훈련 장비하고 그 MSS라고 미션 그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유지보수가 이제 소프트웨어 단위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공군에는 그 86 항전 창이라고 하는 부서에 그 소프트웨어 지원소라고 실제 항공전자 OFP를 그 메인터넌스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행훈련 장비와 MSS에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반영해주고 해당 소프트웨어 지원소 요원들을 교육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주 뭐 명확하게 T50과 이제 FA50의 어떤 이런 차이점들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두 분 말씀 이제 종합해서 좀 정리해 보면 어쨌든 고등훈련기 이 자체의 어떤 성능만큼이나 훈련 체계 역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항공기 경쟁력을 좀 갖추게 되는 이 요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김 대령님, 그렇다고 한다면 T-50의 훈련 체계의 어떤 특징과 이 장점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T-50 훈련 체계는 일단 맞춤식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효성 있게 실제와 거의 근접하게 만들었고 실제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맞춤식이라는 의미는 일단 공군의 운영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훈련 시스템을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저희가 도입하는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훈련 체계를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거 써. 그러면 저희는 그냥 주는 걸 그냥 쓸 수밖에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교과 과정에 맞게끔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태였는데 아니면 그 시스템에 맞게끔 저희가 저희 교과 과정을 변경을 하든가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T-50이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만든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훈련 체계의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그거에 따라서 아예 교육 체계 개발 기법을 적용을 해서 처음부터 공군이 훈련 체계 이런 기능,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T-50 훈련 체계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 보면 일단 훈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실효성 있는 훈련 체계를 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컴퓨터 베이스드 형태, 컴퓨터를 활용해서 어떤 일방이 와서 지시하듯이 이렇게 교육하는 게 아니라 항상 쌍방 간의 어떤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교육 환경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현대에서 여러 가지 그 나와 있는 최신 기술들을 적용해서 시뮬레이터나 관련된 정비 훈련 장비를 개발해서 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떤 굉장히 훈련 체계를 항공기만큼 많이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어떤 훈련 자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제한된 훈련 자원을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종합관리 전산 체계를 운영합니다.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통합훈련 관리 체계인데 그래서 훈련 관리에 필요한 체계와 그리고 훈련 체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가 있겠는가에 대한
훈련지원센터까지 해서 최적의 훈련 지원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TOC 훈련 체계의 특징과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고 대표님, 지금 이제 우리 김대령님께서 지금 세 가지를 이제 특징이자 또 장점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더 부연 설명할 거 있으신가요? 뭐 한 가지만 더 예. 첨가하자면 그 TOC 훈련 체계는 전체적인 그 실러버스 그러니까 비행 교육 과정 자체가 모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그 학생 조종사들도 그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기량에 따라서 비행 훈련을 받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어떤 그 공중 조작 과목을 원래 표준 그 과정에는 10번을 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한 8번만 타도 그걸 충분히 그 교관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또 어떤 학생들은 또 10번 타도 모자라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고 이제 개별적인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비행 교육 과정은 그게 이제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딱 이거는 몇 번 타야 되고 이 과목은 몇 번 타야 되고 딱 획일화돼서 그 획일화된 틀 안에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제 뭐 한마디로 잘린다, 조종사 익스파이어 되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는데 또 특이하게도 이제 과거 연구해 본 결과로는 어떤 학생들은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 조작 과목은 잘하는데 또 계기 비행 과정에 오면 또 막 헤매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계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TOC에서는 실러버스 자체에다가 아까 제가 컨텐츠라고 설명드렸는데 컨텐츠 자체에다가 그런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은 뭐 그 전체가 40번을 비행해야지 한 과정을 수료한다면 어떤 학생은 35번만 타도 수료증을 줄 수 있고 이런 형태로 이제 그 각 모듈화 시켜서 그걸 이제 그 종합해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공군에서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특히 이제 조종사들이 조기 퇴역을 하고 민항 조종사로 뭐 가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나중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조종사는 빨리 양성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모듈화 개념을 적용해서 좀 훈련 소트를 좀 줄이고 기간도 좀 줄여서 빨리 양성하고 그런데 이제 유용하게 썼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예,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특수 안경만 쓰면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VR 기술.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자동차, 의료, 관광 등 다양한 산업에서 실용 기술로 각광받는 VR은 이제 국방 분야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실제 무기 체계 없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전과 똑같은 환경을 구현하는 훈련 체계 기술이다. 1988년에 도입돼 88 전차라는 애칭을 가진 대한민국 육군의 3세대 주력 전차 K1 전차. 야지를 질주하며 적 전차에 포탄을 날리는 전투력을 갖췄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차병의 숙련도다. 반복되는 훈련으로 전차 운용과 작전 상황을 익혀야 하지만 다양한 지형에서 수많은 전차가 질주하며 포탄을 발사하는 대규모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준비 시간과 예산 부담은 물론 훈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에 대한 부담도 크다. 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전차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TMPS 전차 다목적 시뮬레이터다. 실전과 동일한 환경을 시뮬레이션으로 제공해 전투 지휘 감각은 물론 전투 지휘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목적이다. 모든 훈련 과정을 수치화된 자료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교육생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도 좋다. 지상군뿐만 아니라 해군도 시뮬레이션 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해군교육사령부의 개인 조함 훈련 장비는 해군 장교들이 조함에 필요한 다양한 운용 과정을 익힐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12년 해군의 주력 잠수함인 장보고2 손원 1급 잠수함 시뮬레이터가 국내 기술로 개발 배치됐다. 그 전까지 해군은 독일에서 수입한 장보고 1급 잠수함용 시뮬레이터를 이용하거나 실제 잠수함의 승선에 조종 기술을 익혀왔다. 이제는 국내에서 개발한 훈련 시뮬레이터로 214급 잠수함 조종에 더욱 특화된 교육이 가능해진 것이다. 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T-50 고등 훈련기의 훈련 체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훈련 체계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사실 개발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고 빈약하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버는 것조차 불가능할 때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T-50 훈련 체계 개발 당시에 그 당시 국내적인 상황에 있어서의 이런 그 기술이나 인력은 좀 충분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리면 사실 그게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그 뭐 시뮬레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소프트웨어 오리엔트된 어떤 개발 환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뮬레이터에서 보는 게 조종사가 실제하고 거의 유사하게 느끼도록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개발하고 영상을 덮어 씌워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고난이도 작업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안 해본 상황에서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몇몇 그 대학교 연구소에서 실험적으로 그런 영상 시스템을 개발하고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전에 공군에서 F-16 시뮬레이터 구매 사업을 하면서 그 이제 우리 이 T-50 개발하기 한 5, 6년 전에 이제 F-16 시뮬레이터 개발을 미국 회사에서 이제 개조 제작을 한 거죠. 사실은 거기에 국내 인력들이 참여했습니다. 공군 요원하고 그 당시에 삼성항공 요원 몇 명이 참석을 해서 실제로 시뮬레이터의 어떤 영상을 만들고 하는 과정들을 배워왔습니다. 근데 그 수가 굉장히 몇 명 되지도 않고 또 시뮬레이터 한 분야에 대해서만 가서 좀 배워왔기 때문에 이 전체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환경에서 이제 국내 독자 개발로 하다 보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개발자나 또 뭐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공군 관리자로 있었지만 야 이걸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고민도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가용한 자원들 그 당시 이제 영상 부분을 좀 배워 오신 분들, 그 다음에 공군 내부의 어떤 그 교육 훈련 이제 비행교육과라는 과가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이제 컨텐츠를 우리가 작성해서 보내고 또 그 검토를 받고 또 토의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해서 그 개발 인력이 미흡했던 부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이제 국내 독자 개발로 전환을 하고 나서 이 훈련 체계 부분들까지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을 텐데요. 이제 그렇다면 T-50 훈련 체계 개발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과 이 시스템이 도입됐는지 궁금합니다. 시뮬레이터하고 시뮬레이터를 연동시키는 그 개발을 했어요. 이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360도로 보는 풀돔 시뮬레이터에 앉아 있는 조종사, 이제 학생 조종사하고 그 조그만 화면 3개만 갖고 있는 조그만 그 유닛 트레이닝 디바이스라고 통상적으로 부르는 조그만 시뮬레이터에 이제 앉는 조종사가 서로 이제 화면을 보고 서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풀돔 시뮬레이터는 UTD라고 부르는 시뮬레이터 앉아 있는 조종사가 비행기로 T-50 비행기로 나타나고 이쪽 조종사한테도 풀돔 시뮬레이터 하는 조종사가 비행기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 실시간으로 그 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컴퓨터가 스와핑이 돼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대 비행도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인데 그게 이제 그 거의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가 했고요. 그 전에 미 해군에서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 발전했으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최첨단 어떤 기법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최첨단 기법들, 데이터 네트워킹 기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총망라돼서 개발이 됐고요. 그걸 위해서 진짜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건데도 하겠다는 그 의지, 엔지니어들의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이 돼서 잘 성공으로 끌어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독자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또 부담도 있었지만 또 항공기 후발 또 국으로서의 또 계속 발전되는 기술적인 그런 발전 상황에서 이것도 시도해 보는 부분들도 굉장히 큰 뭐 이렇게 그 도전 같은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김대령님, 이제 항공기를 이제 개발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들이 뭐 굉장히 예기치 못한 일들도 많이 또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 당시 TOC 개발 이 훈련 체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어떤 거 생각나세요? 사실 비행 시뮬레이터의 어떤 충실도가 그 D레벨로 간다는 것은 그 실제 항공기의 반응을 거의 다 모사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항공기와 시뮬레이터 간의 차이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에서 보면 실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어떤 모델로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실제 그 비행 환경을 그대로 얼마만큼 잘 모사할 수 있겠는가라는 어떤 그런 기술적 개발의 어떤 한계점도 상당 부분 있었고 그거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로 좀 힘들었다고 보여지는 건 제가 당시에 있었던 훈련 체계 그 개발에 참여하셨던 모 선배님이 계속 광주에 가서 거의 당시 TOC이 이제 광주로 납품이 됐었으니까 TOC 광주에 가서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라고 이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선배님 말씀이 그 조종사 입장에서는 핸들링 퀄리티라고 합니다. 조종감이죠. 내가 이 스틱과 뭐 이거를 이렇게 조종을 했을 때 항공기가 움직이는 그거의 어떤 느낌, 조종사가 느끼는 느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실제 비행 항공기를 탔을 때는 지구 중력에 반하게 발생한 어떤 뭐 G포스나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실제로 시뮬레이터에서 구현하는 건 그런 건 구현을 못 하거든요. 그건 구현을 못 하는 거고 결국은 항공기가 움직이면서 외부의 어떤 이 배경이 바뀔 때 그게 항공기는 그냥 거의 실시간으로 같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는데 시뮬레이터는 그 항공기 움직임을 시뮬레이터에서 모사를 했을 때 그 바깥의 영상들이 실제와 거의 유사하게 따라와 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게 너무 빨리 따라와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적정하게 실제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따라와야 될 때 조종사가 느끼는 그 느낌, 핸들링 퀄리티의 어떤 그 감도가 상당 부분 뭐 조종사에 따라 약간 일부 차이도 있겠지만 그거를 얼마만큼 실제 항공기에 비슷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미세한 그 개인값 같은 것들을 체인지를 계속 합니다. 그 이제 영상을 이제 움직여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 동안 그걸 보정을 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이 충실도를 올릴 수 있는 어떤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개발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항상 이제 이런 개발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이 악마는 디테일이 숨어 있다고 실질적으로 이 D 레벨까지 오르기까지 실제 항공기와 시뮬레이터 간의 밀착도를 얼마만큼 줄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기억이 가장 어려웠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고 대표님께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을 텐데 훈련체계 개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좀 있을까요? 그 조종 훈련할 때는 반드시 이게 중요한 게 교관 조종사가 있고 학생 조종사가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이런 시뮬레이터들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비행 교육 과정이 교관 조종사가 이제 기합을 많이 줍니다. 이렇게 막 기합 주고 학생 예를 들면 이제 비상 절차를 외워라 그러는데 이제 몇 개 틀린다든지 이러면 이제 기합을 많이 주고 이제 그게 통상적인 이제 모습이었는데. 그 광주에 지상교육훈련대에 납품하고 난 다음에는 교관들이 질문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CBT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학생들이 더 빨리 그 외우고 그 굉장히 이제 3차원 영상을 다 볼 수 있고 작동 원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게 CBT가 구성이 돼서 그런 걸 보고 교관 조종사도 오히려 더 이렇게 지식 능력이 뛰어난 그래서 질문을 잘 안 하더라 뭐 이런 이제 그런 에피소드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참 감회가 새롭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개발 과정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시뮬레이터하고 서로 연동해서 훈련할 수 있는 그거 기능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개발 회사가 그 PC 퍼스널 컴퓨터급 그 컴퓨터들을 연결해서 그 어떤 기능을 구현하려고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했다가 그 아무리 해도 결국은 그 레벨 D급의 요구도 그 0.3ms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어서 결국은 이제 개발 거의 이제 중간 부분에서 이걸 다 그 훨씬 비싼 그 워크스테이션급으로 다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발생했었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그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애국하기 위해서 국산 PC급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 컴퓨터 성능들이 못 미치다 보니까 안타깝게 그걸 다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기억이 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T-50 개발팀은 항공기와 함께 훈련용 시뮬레이터 역시 자체 개발했다. T-50 시뮬레이터는 FMT라 불리는 전술 훈련 시뮬레이터와 OFT, 즉 비행 절차 훈련 시뮬레이터로 구성된다. FMT는 넓은 시야가 필요한 훈련에 사용하는 장비로 특히 공중 조작 편대 비행 및 이착륙 훈련이 가능하다. OFT는 조종석과 몇 가지 장치로만 구성된 단순한 구조이며 주로 계기 비행처럼 영상이 필요 없는 비행 과목 훈련에 활용된다. T-50 시뮬레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 편대 비행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각각의 FMT, OFT 조종사가 모니터를 통해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함께 훈련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자동 교통관제 기능을 부여해 조종 훈련을 강화하고 조종 교관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공군 훈련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T-50 시뮬레이터는 2007년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개발한 훈련 체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김 대령님, 우리가 이제 직접 훈련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T-50 운용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할까요? T-50 항공기는 그 고등 훈련을 시키는 이제 훈련기입니다. 알다시피. 근데 T-50을 운영하고 나서 그 아까 고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훈련 체계를 통해서 훨씬 많은 걸 배우고 더 많이 습득을 해서 교관 조종사의 지식 범위를 막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오히려 질문을 안 하더라 이런 거 있듯이 그게 이제 지식 측면뿐만 아니고 실제 항공기를 배우는 그러니까 고등 훈련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본의 비행 소티가 몇 소티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몇 번 이상을 타고 그리고 그 타고 나서 그 학생의 어떤 기량이 충분히 고등훈련을 패스할 만큼의 그게 된다면 수료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전에 F5나 이런 걸로 운영하던 고등훈련 그거보다 훨씬 더 비행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한 30% 이상 줄었다고 아마 그때 데이터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시간과 횟수는 준 거에 반해서 반대로 훈련 효과는 훨씬 더 증대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렇게 우리 그 지상훈련 체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견하고 온 해외의 어떤 다른 나라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탐을 냈던 부분이 이 훈련 체계였습니다. 저희 T-50 훈련 체계였고, 야 저거 하나 어디 갖다 놓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종사를 양성하는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되더라라는 어떤 그런 운영 측면의 어떤 효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게 정비 훈련 체계 측면에서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5개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20개, 그러니까 거의 항공기 모든 계통입니다. 모든 계통을 정비 훈련하는 게 가능했고, 그리고 이제 요게 또 어떤 등급별 항목별, 아까 고 대표님 말씀하신 거 비슷한 겁니다. 학생이 기량이 되니까 요거는 10번 안 하고 8번 하고 뛰어넘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좀 더 높은 걸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탁 뛰어넘고 갈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등급별 항목별로 그 정비훈련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얘는 충분히 잘하니까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걸 하자 해서 사용자 위주의 어떤 교육 계획 수립이 가능했고, 그거에 따라서 좀 더 효율적인 어떤 정비 인력 운영이 가능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C4의 체계, 여러 가지 체계들이 있는데 유사한 체계들, 그런 체계와 다 연동을 했습니다. 연동을 하다 보니까 그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일단 기본적인 그 고등훈련 학생의 어떤 그 훈련 범위를 좀 뛰어넘어서 전체적인 어떤 최적의 어떤 훈련 자원 관리가 좀 가능했던 게 이 TOC 훈련 체계의 어떤 운영 효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말씀도 주셨는데 어쨌든 TOC 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예산다운 스킬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제 효과를 좀 얻게 되는데요. 고 대표님, 이제 원래 이제 TOC이 이제 개발 도입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우리 공군에 또 고등 파일럿을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이제 수출까지 겨냥하면서 이제 개발 작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이전 프로그램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근데 지금도 이 고등훈련기나 아니면은 이 FA50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이제 가는 이제 그런 기종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T50을 개발하면서 훈련 체계를 함께 이렇게 개발하게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수출 전략에서도 상당히 큰 효과가 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간 항공뿐 아니라 항공기를 갖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부서가 그 훈련 체계 없이는 그 뭐 효율성 있게 운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비행기로 뭐 훈련시킨다는 것은 뭐 기상 제한도 있고 뭐 야간에는 또 하기 어렵다, 이제 여러 가지 그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시뮬레이터 없이는 진짜 그 운영 비용이 훨씬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들어서 이건 당연히 그 훈련 체계는 필수적인, 현재 이제 조종사 양성을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이고요. 또 이 훈련 체계, 아까 김성준 대령이 이야기했지만 그 잘 만들어진 훈련 체계가 수출에 이제 과거에 아랍에미리트 같은데 이제 그 전략이 뭐였냐면, 자, 비행기 플러스 훈련 체계인데, 훈련 체계는 하여튼 당신네들이 원하는 거를 최대한 우리가 효율성 있는 걸로 만들어서 주겠다, 그러고 이제 했거든요. 실제로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런 겁니다. 에미리트 그 평가단이 와가지고 한 말이 있습니다. 한 말이 뭐냐면, TOC 비행기는 모르겠고 하여튼 이 지상교육 훈련 대대만 통째로 아랍에미리트 갖다 놓고 싶다 정도로 이제 뭐 극찬을 받았다고 할까요? 분명히 잘 만드는 훈련 체계가, 특히 이제 과거에 우리가 항공기를 F-16, 지금도 이제 F-35가 들어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F-35를 훈련시키기 위한 또 훈련 체계도 같이 이제 구매해서 들어옵니다. 그게 또 운영 유지비 포함해서 굉장히 나중에 이제 비용들이 꽤 많이 들 거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형상에 대해서 적응력 있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수출 경쟁력 확보에는 무조건 이건 확실하게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두 분에 대한 훈련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또 아주 객관적인 평가는 아주 높은 걸로 90점 이상으로 지금 평가를 지금 정리를 하겠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서 좀 듣고 싶은 부분은요. 어쨌든 대한민국은 T-50 개발을 통해서 한국에 있어서의 어떤 항공 산업의 이제 강국을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야기 들은 과정에서 굉장히 훌륭한 훈련 체계 개발 과정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 항공 산업 경쟁력에서 이 훈련 체계, 우리가 직접 개발한 훈련 체계의 기본적인 의미가 어떤지를 좀 평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좋은 지점, 이게 훌륭하게 우리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주안을 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될지를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김성준 대령께서 말씀 주시죠. 사실상 항공전자나 비행제어, 무장 이런 전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계통들이 가면 갈수록 첨단화되고 자동화되면서 이 시스템의 복잡도는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것들을 실제와 유사하게 모사해 줄 수 있는 어떤 훈련 체계를 우리가 개발한 자체적인 어떤 그런 기술로서 국내에서 개발을 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국내 개발의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 체계들이 구축이 되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거를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적용됐던 어떤 각종 기술들이 상당 부분 국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군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조언을 많이 받아서 실질적으로 후속 군수 지원이 용이할 수 있도록 어떤 그렇게 개발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저희가 조금 더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 측면에서 보시면, 아까 고 대표님께서 이제 우리 CBT와 FMT를 연동시켜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지금도 이제 그런 분야의 어떤 기술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흔히 저희가 LBC라고 합니다. LBC. 그래서 그 L은 라이브, 실제 항공기가 비행하는, 그리고 B는 버추얼이라고 이제 시뮬레이터죠. 그리고 이제 C는 컨스트럭션이라 그래서 실제로 이 비행이나 이런 시뮬레이터 탔을 때 얻어지는 각종 데이터를 갖고 실제 항공기의 어떤 전투 효과를 분석한다든가, 이제 전투 효과 분석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뭐 기본적인 코브라 같은 어떤 교정급 모델부터 EADC 같은 임무급, 전구급, 그래서 전체적으로 워게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투기가 어느 정도의 전투 효과를 전장에서 발생을 시키더라 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도 이제 이 훈련 체계의 어떤 에리어로 갖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이제 비행하고 있는 항공기와 지상 시뮬레이터를 타고 있는 시뮬레이터 조종사와 그리고 이제 CBT에 타고 있는 조종사가 하나의 도메인에서 같이 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까지로 좀 더 확장하고, 이제 거기서 얻어진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서 전투 효과 분석까지 쓸 수 있다면 굉장히 이런 훈련 체계의 어떤 좀 항공산업 측면에서 뭐 기술과 산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고심재 대표께서. 네. 조금 이제 그 훈련 체계를 그 TOC 훈련 체계를 우리가 열심히 개발해 왔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게 어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그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실질적으로 이제 1999년을 기점으로 해서 훈련 체계 산업이 확 그 사양길에 확 접어들었어요. 그 전에만 해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또는 영국 같은 경우 훈련 이제 트레이닝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시뮬레이터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2개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다 이제 뭐 통합되거나 그 회사가 없어지거나 하는 그런 상황. 그만큼 이제 시뮬레이터 산업 자체가 굉장히 이게 사양길에 많이 접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이제 보잉사나 이런 큰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시뮬레이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 737, 뭐 787 이런 자회사를 통해서 그걸 수주를 하고, 그게 굉장히 양이 작기 때문에 이게 항공기처럼 뭐 수백 개씩 만들어서 뭐 이렇게 판매하면 절대 망할 일이 없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우리 TOC도 수출하면 뭐 20대 수출하면 시뮬레이터 한 세트 이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업으로 지탱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그동안 이제 우리가 체계 개발 통해서 능력을 갖춰놨는데, 그게 지금 유지하기도 좀 앞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발전은 고사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다행히도 이제 그런 상황을 알고 미국의 육해 공군 장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해 공군 장관이라고 부르는데, 3군 장관이 2000년 초 1999년 말에 모여서 국방 시뮬레이션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좋은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걸 이제 토의했고, 그때 처음으로 나오는 프로토콜이 아까 이제 김동준 대리인이 이야기했던 LVC입니다. 그 LVC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키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제시했던 것이 미 공군 차세대 훈련기, 우리가 TOC이 떨어지긴 했지만 거기에도 요구도 상에 그런 말이 딱 나와 있어요. 최소한 데이터 링크 시스템 2개를 갖춰라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개는 실제 데이터 링크고 한 개는 LVC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항공기와 함정같이 실제적인 어떤 전투력하고
또 지상에나 함정 속에 들어있는 가상적인 시뮬레이터하고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연동을 하는 겁니다. 실시간 연동을 해서 그걸로 항공기가 진짜 공격하는 것처럼 가짜인데, 그래서 이제 함정이 그 방어 능력을 하고, 또 함정 입장에서는 미사일을 함정에 쏜 것처럼 가상으로 쏜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응 훈련하고 하는 그런 어떤 훈련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전술 훈련 환경을 만드는 게 이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이 LVC가 선언된 지 한 15년 지난 후부터 하드웨어들이 나옵니다. 그걸 구현하는 컴퓨터 하드웨어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스라엘, 그다음에 네덜란드 이런 데서 이제 그 하드웨어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막 납품을 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하드웨어들이 실제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는 그동안 이제 그 LVC 자체가 LVC 자체로만 있는 게 아니고 훈련 체계 베이스로 발전된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력을 뭐 잊고 떠나서 방향은 일단은 LVC 쪽으로 빨리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개발한 KPX도 사실은 그런 요소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나라 어떤 훈련 체계, 어렵게 만든 훈련 체계 능력을 사라지지 않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이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쓸 수 있는 어떤 이런 기반 될 수 있는 부분들, 또 T-50 자체 개발을 통해서 이 우리 훈련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앞으로 과정에 있어서의 두 분 다 이제 LVC 쪽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